2001년 11월 13일 마이클 블래그는 34살의 그의 아내 제니퍼와 6살 딸 예비가 집에서 실종되었다고 신고했습니다. 그는 경찰의 집에 돌아와 보니 집이 텅 비어 있었고 주 침실에 피 웅덩이가 있는 것을 발견했다고 말했습니다. 마이클 블래그는 과거 해군에서 복무했습니다. 그는 걸프 전쟁 참전 용사이자 헬리콥터 조종사로 훈장을 받았습니다. 10년 전 캘리포니아에서 당시 대학생이었던 부인 제니퍼와 만났습니다. 제니퍼는 신앙심이 깊은 여성이었고 같은 기독교인과 결혼하고 싶어 했습니다. 제니퍼의 친구들은 군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경고했는데 제니퍼에게 마이클은 독실하고 올바른 청년인 듯 보였습니다. 둘은 1993년에 결혼했고 1995년 딸 예비가 태어났습니다. 둘은 행복한 커플인 듯 보였고 제니퍼의 어머니는 딸이 자신에게 보내는 편지에 남편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말해주고는 했다고 했습니다. 2001년 당시 마이클은 지역의 한 공장에서 운영관리자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부부는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기 때문에 이웃들과 집에서 기도회를 가지는 등 지역의 교회 커뮤니티와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이클이 출근을 위해 2001년 11월 13일 아침 6시에 집을 나섰을 때 아내와 딸은 아직 잠들어 있었다고 합니다. 평소처럼 모두가 깨지 않게 조용히 집을 나왔고 마이클은 출근하며 7시쯤에 집에 전화를 걸었지만 아무도 받지 않았기에 자동응답기에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안녕하세요. 예쁜 아가씨. 당신과 예비가 잘 지내는지 알아보려고 전화드렸어요. 그는 오전과 점심시간에 다시 전화했지만 아무도 받지 않았고 여러 차례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아내가 전화를 끝내 받지 않자 불안감을 느낀 마이클은 퇴근 시간보다 일찍인 오후 4시쯤 집에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집에 도착하자마자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마이클은 방금 퇴근하고 집에 왔는데 침대는 피투성이이고 바닥도 온통 물건들로 가득 차 있다고 경찰에 말했습니다. 그는 출동한 경찰에게 뒷문이 열려 있는데 아내는 평소 문을 열어두지 않는다고도 했죠. 피 묻은 침대 근처에서는 제니퍼의 빈 보석 상자가 발견되었습니다. 하지만 강도가 노릴 법한 다른 값비싼 물건들이 그대로 있었기 때문에 수사관들은 현장이 자연스럽지 않다고 느꼈습니다. 제니퍼의 지갑이 열려 있었고 그 안에 물건들이 전부 나와 있었는데 그 중에는 차량 열쇠도 있었습니다. 또한 지갑에는 남편 마이클의 메시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에 대해 이야기할 시간을 갖고 싶습니다. 악마에게 발판을 마련해주지 마세요.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또 경찰들은 방 안에서 제니퍼가 금요일에 마이클과 싸웠다는 내용을 적은 메모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러브 유어 가드 위드 올 유어 마인드라는 책의 페이지 사이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참고로 제니퍼와 예비의 실종 신고가 된 것은 월요일이었습니다. 침대 주변에는 다른 혈흔이 없었지만 차고에서 제니퍼의 차량 안에서 수사관들은 스티어링 휠, 가스 페달, 조수석문 안쪽에서 아주 작게 튄 혈흔을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침대의 피의 양으로 볼 때 희생자가 이미 사망했을 것이라고 추측했죠. 실종 몇 주 후 12월, 경찰은 집에서 발견된 혈흔들이 모두 제니퍼의 것이며 딸 예비의 혈흔은 발견되지 않았고 예비는 제니퍼의 차량에 태워져 집에서 납치된 것으로 추측된다고 발표했습니다. 다음은 실종 신고 불과 몇 주 후 마이클이 언론과 인터뷰한 영상입니다. 마이클은 인터뷰에서 딸을 위해 준비해둔 크리스마스 선물을 준비한 것을 보여주었는데 기자가 선물이 뭐냐고 묻자 말해줄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딸이 이걸 볼지도 모르기 때문이라고 했죠. 마이클의 집은 초등학교와 인접해 있었고 많은 주민들과 아이들이 도보로 집 앞 도로를 다녔기 때문에 경찰들은 대낮에 괴한이 집에 숨어 들어가 여성과 아이를 납치하기엔 어렵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마이클 부부가 지역의 기독교 커뮤니티에서 평판이 매우 깨끗했기 때문에 수사관들은 조심스러웠습니다. 피 묻은 침대와 실종된 어머니와 아이에 대한 이야기가 지역에 퍼지며 이목이 집중되었고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몰려들어 수색을 도왔습니다. 거기다 마이클은 어머니와 함께 교회에서 매일같이 기도회를 열어 제니퍼와 예비가 무사히 돌아올 것을 기원했습니다. 경찰은 계속해서 콜로라도 강과 강둑을 수색했지만 제니퍼와 예비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 사이 마이클은 부인과 딸의 실종 한 달 만인 12월에 가족이 살던 집을 떠나 이사했습니다. 그 후 2002년 1월, 마이클은 회사에서 몰래 종이분쇄기와 작업대를 훔쳐서 해고되었습니다. 마이클은 그날 다른 사람의 일마저 자처하며 밤늦게 회사에 남아있겠다고 말했는데 퇴근한 회사 동료 2명이 자정 무렵 운전하다가 마이클이 회사 트럭을 몰고 지나가는 것을 보고 뒤를 쫓았습니다. 도중에 경찰에 붙잡혔기 때문에 마이클이 회사 트럭을 몰고 어딜 다녀왔는지까지 밝히지는 못했지만 마이클은 트럭을 다루는 업무가 아니고 밤늦게 회사 트럭을 운용할 일이 없었기 때문에 이상함을 느꼈다고 합니다.
2002년 4월 200명가량 되는 자원봉사자들이 제니퍼와 예비를 찾기 위해 동원되었지만 제니퍼와 예비를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마이클은 저는 주님께서 그들을 집으로 데려오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라고 기자들과 인터뷰했습니다. 인터뷰를 할 때 제니퍼의 어머니도 함께였습니다. 2002년 5월에 수사관들은 시신을 찾기 위해 메사 카운티 매립지에서 수색을 시작했습니다. 메사 카운티는 마이클의 직장에서 처리된 쓰레기가 가는 매립지였습니다. 수색이 시작된 지 이틀 후 마이클은 경찰의 행선지를 말하지 않고 콜로라도를 떠나 어머니의 집으로 이주했습니다. 6월 구조대는 메사 카운티 매립지에서 빨간색과 검은색 플라스틱 텐트에 쌓인 제니퍼의 시신을 발견합니다. 딸 예비의 흔적은 발견하지 못했고 심하게 부패된 상태였기 때문에 치아 식별을 통해 제니퍼인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마이클은 어머니의 집에서 긴급 체포되었습니다. 부검 결과 제니퍼는 침대 위에 누워있다가 머리에 총을 맞아 사망한 것으로 추측되었습니다. 제니퍼가 잘 때 입는 티셔츠를 입고 있었고 밤에 착용하는 치아 교정기를 끼고 있었기 때문에 범인은 그녀가 밤에 자고 있을 때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추측되었죠. 제니퍼의 실종 직전 마이클과 제니퍼는 심하게 다투었는데 마이클은 독실한 이미지와 다르게 실은 심각한 포르노 중독자였습니다. 거기다 조사 결과 지역의 한 성매매업소의 직원은 마이클이 한 달에 2~3번은 방문하는 단골이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경찰이 집을 수색하자만 3,000개 이상의 하드코어한 포르노 사진이 발견되었습니다. 마이클은 포르노를 아내를 교육하는 용도로 사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자신들의 결혼 생활에는 문제가 없었으며 제니퍼가 처음엔 거부감을 느꼈지만 곧 둘의 관계 회복을 위해 함께 시청했다고 말이죠. 제니퍼는 실종되기 불과 며칠 전에 결혼 생활을 끝내기 위해 콜로라도 법률지원센터에 도움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센터 관계자는 제니퍼가 예비를 데리고 찾아와 더 이상 이런 학대는 참을 수 없다고 말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제니퍼의 절친한 친구는 겉으로 보기에는 둘의 결혼 생활이 행복해 보였지만 제니퍼가 어딜 가든 마이클에게 보고해야 했고 헤어스타일을 바꾸는 일도 허락을 받아야 했다고 말했습니다. 제니퍼는 항상 마이클이 퇴근할 시간이 되면 불안해했다고 했습니다. 이는 기독교 커뮤니티에서 보이던 다정하고 신실한 부부의 모습과는 매우 달랐습니다. 마이클은 아내와 딸이 실종되었음에도 직장 동료들 앞에서 가벼운 태도를 보였습니다. 마이클의 상사는 제니퍼와 예비의 기도회에서 마이클이 자신들에게 이게 이번 달 수입을 막는 일이 되지 않도록 해야겠다고 말했다고 증언했습니다. 또 제니퍼와 예비가 실종된 지 단 2달 만에 동료들과 저녁을 먹으러 가서 3명의 아름다운 여성과 술과 저녁을 먹는 싱글 남성이 되어서 운이 좋다고 말했다고 했죠. 경찰들은 조사에서 마이클이 내내 침착하고 차분한 태도를 보여 그를 의심했습니다. 마이클은 경찰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실 저는 제 아내와 아이가 실종되었다면 지금쯤 세인트 메리 병원에 가서 약을 먹고 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너무 스트레스가 많거든요. 한편 제니퍼와 함께 사라진 보석들 모두 보험에 가입된 것이어서 재산상의 손해가 크지 않았는데 경찰이 이와 관련하여 신문하자 마이클은 당황했다고 합니다. 마이클은 곧바로 변호사를 요청했고 보석금을 내고 풀려난 후 집으로 돌아갔는데 변호사와 통화를 끝내고는 손목을 그어 자살 시도를 했습니다. 주변에는 성경책이 펼쳐져 있었고 자신이 범인이 아니라는 유서와 제니퍼와 예비의 사진과 함께였습니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죠. 이후에도 예비를 찾기 위한 수색이 대대적으로 벌어졌지만 끝내 흔적을 찾지 못했습니다. 재판이 시작되고 마이클은 처음엔 예비를 노린 누군가가 제니퍼를 살해하고 예비를 데려갔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마이클의 절친한 친구이자 직장 동료는 제니퍼와 예비의 실종 당일 마이클이 거대한 상자와 쓰레기로 가득 찬 카트를 혼자 밀고 있길래 도와주겠다고 제안했는데 마이클이 즉시 거절했던 것을 기억했습니다. 검찰이 마이클이 부인을 살해하고 대형 쓰레기통을 이용해 운반했다고 추측한 것과 동일했습니다. 제니퍼의 어머니는 마이클이 제니퍼의 목을 조르고 학대한 것에 대해 증언했습니다. 마이클의 변호인들은 옆집 여성이 스토킹을 당하고 있었다는 점을 들어 스토커가 집을 혼동해 제니퍼를 살해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마이클의 가족들은 당국이 범인을 찾지 못해 마이클을 재판에 세웠으며 마이클에게 강압적인 신문을 통해 자백을 강요했다고 믿으며 무죄를 적극적으로 지지했습니다. 마이클의 어머니는 제니퍼가 마이클에게 보낸 편지를 낭독하며 제니퍼가 마이클을 사랑했고 둘의 사이가 좋았다고 주장했죠. 하지만 검찰 측은 침대에 제니퍼의 혈흔이 치사량 남아있는 것에 비해 집은 깨끗했고 차량에 혈흔이 있었기 때문에 제니퍼가 침실에서 살해된 후 가족 차량으로 옮겨졌을 것으로 추측했습니다. 강도가 침입하여 제니퍼를 살해했다면
집에 다시 돌아와서 혈흔을 닦아서 차량을 가져다 놓을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게다가 제니퍼는 마이클의 직장에서 사용하는 특수한 대형 쓰레기통으로 옮겨졌으며 시신을 싼 텐트는 마이클이 소유한 것과 유사했습니다. 또 시신의 주변에는 마이클의 사무실에서 나온 쓰레기로 가득했습니다. 제니퍼는 9mm의 권총으로 살해당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마이클의 9mm 권총 한 자루가 사라졌습니다. 2004년 마이클은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예비의 시신이 끝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형이 아닌 종신형이 선고된 것이었습니다. I can tell you, Your Honor, that I am innocent of these charges, and I have nothing further to say. 제니퍼의 어머니는 판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항소는 기각되었고 마이클 블레그의 변호사는 몇 년 동안 계속해서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결국 2014년 변호인은 본재판의 배심원이었던 한 여성이 가정폭력 피해자임을 밝히지 않고 배심원단에 참여한 것을 발견했고 공정한 재판이 아니었다고 주장해 재심을 신청했습니다. 이 신청이 받아들여져 2016년 마이클이 55세 때 재심이 시작되었습니다. 배심원이었던 여성은 교도소에서 10일 복역 및 $10,000의 벌금을 물었다고 합니다. 재판 전 심리에서 변호인 측은 마이클이 범인이 아니라는 이론 중 하나로 캐나다의 필립 브리즈마라는 성범죄자가 제니퍼와 부부의 딸 예비를 표적으로 삼았고 그가 범인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증거로는 그 성범죄자가 노트에 쓴 예비의 이름 단 하나였습니다. 이런 터무니없는 가설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2018년 4월 또다시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마이클의 어머니는 돌아가셨기에 마이클의 누나가 재판에 참석했는데 마이클의 무죄를 믿으며 끝까지 진실을 위해 싸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마이클은 캐넌시티의 콜로라도 준주 교도소에서 형을 살고 있습니다. 딸 예비는 끝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수사당국에서도 죽었을 것이라고 추측하지만 아직까지도 실종자 명단에 올라 있습니다. 마이클은 예비의 실종 직후한 인터뷰에서 Pink was her favorite color, is her favorite color. 예비가 좋아하던 분홍색이라고 과거형으로 말했습니다. 이것을 두고 사람들은 마이클이 딸 예비가 죽었다는 것을 실종 신고 당시에 이미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